저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둘기 고기는 못 먹어봤죠? 네. 네. 아주 어릴 때 참새고기는 먹어본 것 같은데 네네. 비둘기 고기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옛날에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참새고기 팔았어요. 참새구이 팔았죠? 네.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아요? 아니죠.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한번 아빠 따라가서 포장마차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 참새고기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때도 참새를 잡기가 힘들다고 처음에는 참새고기라고 네.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막 팔고 그랬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참새 보고 되게 미안해서 애 되게 귀엽고 예쁜데 내가 얘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럼 닭은 안 예뻐요? 네, 육식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어제도 육식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무슨 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다음 주에 지금 개봉이 잡혀 있는 작품이고요. 네네. 근데 오늘 낮에 시사를 처음 해서 제가 지금 막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 브래드 피트의 신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이 에드 아스트라. 에드 아스트라. 예, 이게 저 처음에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 라틴어래요. 페르 아스페라 에드 아스트라라고 해서 이게 그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라는 뜻의 어떤 라틴어라고 하는데 이게 잠깐. 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는 네. 너무 긴데. 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별을 향하여 아니에요? 별을 향하여 부분만을 빼면 그게 바로 에드 아스트라가 되는 거죠. 네. 그 앞에 있는 페르 아스페란가 이게 이제 역경을 헤치고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이거 라틴어면 아드 아스트라 이렇게 발음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라틴어에서 A를 그렇죠? 설마 E로 발음하겠어요? 아드 아스트라일 텐데 일단 미쿵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아무튼 이거 무조건 E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에드 아스트라로 국내에서도 개봉하고요. 이게 달 탐사 첫 임무를 맡고 우주로 향한 아폴로 1호 영웅들을 기리는 말로 케네디 우주센터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가져왔고 이 제목만 봐도 일단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때 예전에는 SF를 공상과학이란 말로 번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게 일본에서 처음 번역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쓴 말인데 나중에 이제 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가 원래 그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죠. 그걸 대체할 말을 찾다가 잘 못 찾아서 최근에 그냥 SF는 SF로 그냥 부르는 게 지금 약간 대세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령 이제 SF의 하위 장르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스타워즈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지만 일종의 좀 전설이나 신화의 바탕을 두고 좀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야기를 주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의 SF, 즉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면 그 출발이 사실 과학이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과학 소설이네. 네, 과학 소설, 과학 영화로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과학 영화라는 어감에 SF는 약간 또 다 담지 못하는 게 있어서 과학은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허황된, 예전 말로 하면 허황된 상상이다, 완벽한 창작이다라고 하는 장르라기보다 애초의 시작은 뭔가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가설에서 출발해서 펼쳐낸 이야기. 그렇죠. 그걸 이제 그 SF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보자면 사실 한때 할리우드에서 이 SF 장르가 전성기를 누린 게 저는 물론 아주 오래됐지만 물론 달 탐사 이후로는 쭉 계속 그 인기 있는 장르가 되었지만 90년대가 약간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폴로 13이 95년, 인디펜던스 데이가 96년, 그리고 콘택트라는 영화 9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약간 좀
외계 생명체, 외계인, 뭐 우주 여행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정점을 찍은 것 같고 네. 그 뒤에는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느낌이 들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지구 종말 얘기가 많았죠. 이제 우주로 시선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이 지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지구 종말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한참 나오다가 네네. 다시 우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만든 영화의 시작이 저는 사실 그래비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비티가 2013년, 인터스텔라가 2014년, 그리고 맷 데이먼의 마션이 2015년. 이렇게 이 세 편이 연달아 나오면서 다시 좀 할리우드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다시 좀 인기를 끌고 많이들 관심을 갖는 장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주 배경 영화가 나왔다라는 게 바로 이 작품을 오랫동안 기대하게 만든 이유였고요. 이번에 그 영화의 배경은 잘 등장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해왕성. 예,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을 외울 때 해왕성.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태양계에서 아마 그러니까 명왕성은 빠졌잖아요.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태양계에서 제일 멀리 있는 태양계 제일 끝에 있는 별이죠. 그렇죠. 그 해왕성으로 탐사를 갔던 아버지가 아마도 돌아가신 걸로 짐작되는 예. 그 시간이 16년이 지난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브래드 피트도 이제 우주 비행사인데 역시 이럴 땐 또 정부에서 몰래 부르죠. 그래서 1급 기밀을 가르쳐 주죠. 아버지가 사실은 돌아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뭔가 일이 발생해서 해왕성에서 생긴 에너지가 지금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네가 가서 좀 아버지를 찾는데 도와달라. 라고 아버지와 교신하는데 뭐 도움을 달라라는 임무를 받고 처음에는 아버지와 교신하는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려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 먼 우주를 떠나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에드 아스트라의 줄거리입니다. 예, 네. 이거 이상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비티도 그렇고요. 줄거리 자체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네네. 줄거리는 아주 단순한데 문제는 그 과정,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그 광활한 우주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맞닥뜨리는지가 이 영화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특히 이 SF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저도 사실 저 예전에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이런 영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생각난다. 이벤트 호라이즌. 화성침공 같은 영화도 사실 저는 좋아했고요. 그 병맛이 있잖아요. 화성침공. 네. 그리고 또 아주 정말 레전드죠. 에이리언 같은 영화. 에일리언. 그러니까 예. 외계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다루는 에이리언 시리즈도 좋아했지만 외계인을 친구로 다룬 E.T.도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보지 못할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서 언제나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장르에는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부터 이게 그렇죠. 쫙 계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음악을 한 곡 듣죠. 제가 정말 예전에도 한번 여기 이 코너에서 소개했었는데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SF 걸작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데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지구에서 주로 먼 쪽으로 탐사를 떠나는 이야기인데 선샤인은 제목 그대로 태양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우주선의 이야기였어요. 태양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카루스인데?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우주선 이름도 이카루스였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작품이 저는 어쩌면 우주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망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엔드 크레딧에 정말 멋진 음악이 나와서 한번 네네. 예전에 여기서 튼 적이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또 그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화 선샤인에 흐르던 곡을 골라왔고요. I am 클루트의 Avenue of Hop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자, I am Clute, Avenue of Hope 듣겠습니다. 네.
선샤인. 망작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아니요, 저주받은 걸작. 저주받은 걸작. 네. 데니 보일 감독의 선샤인. 네, 삽입곡 I am Clute의 Avenue of Hope 들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I am 그루트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예, 마블 영화 아니고요. 클루트입니다. I am 클루트라는 밴드의 노래였고요. T를 해서 그래요. 사실은 I am 클루트.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발음이. 네. 클루트 이렇게 안 되고 I am 클루트. 제가 그럼 정직했나요, 발음이?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약간 근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소개를 하면서도 이거 분명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우주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외국 자료를 봐도 사이언스 픽션 어드벤처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인터스텔라 같은 어떤 스케일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어떤 사건이나 반전 같은 것들이 막 있는 영화가 아닐까? 아니면 뭔가 그래비티처럼 그 뭔가 생생한 재난의 현장을 보여주는 뭐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난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시각적인 충격은 있습니다.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를 담아내는 화면은 역시나 훌륭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주를 여행하는 주인공의 심리에 집중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경고해 둡니다. 미리 경고. 근데 이건 어쩌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얀 도화지를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한한 공허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우주를 여행하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심리라는 게 네네. 무한한 우주를 향해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 탐사를 하는 인간들이 만약에 그 정작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느낄까?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그 암흑의 세계에서 그 인물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이야기라서. 자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면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대략 한 100년 후 정도의 미래로 설정되어 있어서 행성과 행성을 이동하는 거리가 빨리 가요? 네,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간의 고독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인공의 나레이션과 함께 1인칭 시점으로 쭉 전개되는 이야기라서 네. 뭔가 막 스펙타클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영화를 기대하시면 당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액션 뭐 이런 거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기대할 만한 건 사실 촬영 감독이 호이트 반 호이테마라고요. 좀 특이한 이름의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처음 렘밍이라고 하는 스웨덴 영화로 저는 처음 이 이름을 봤고요. 그다음에 같은 감독이 찍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찍더니 그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그녀라는 영화 있죠. 호아킨 피닉스 나온. 네네. 그녀의 촬영을 맡고 그 뒤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촬영했고 그 뒤에 덩케르크를 찍은 촬영 감독이에요. 저는 오늘 보는데 시사를 IMAX관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IMAX로 이 우주 광경을 봤으면 정말 내가 1인칭 시점으로 이 우주에 여행하는 느낌이 정말 들었겠다 싶은 정도의 그 시각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요. 아니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덩케르크도 네. 화면이 아주 예술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은 막스 리히터라고 하는 현대 음악의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는 막스 리히터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한 인간의 고독한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그 여행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께는 꽤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토밀리 존스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토밀리 존스가 바로 이 브래드 피트의 아버지예요. 리브 타일러는 이 약간 우주로 나간 남자를 기다리는 역할 전문가인 것 같아요. 스티븐 타일러 딸 아니에요. 네. 리브 타일러가 에어로스미스. 그렇죠. 아마게돈 이후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배우를. 그럼 아마 이번에 약간 놀라실 게 역할이 똑같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우주로 나간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우주로 나간 동안 지구에 남아있는 아내가 리브 타일러고. 그거 전문인가? 네.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약간 지구에서 기다리는 여자 전문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오늘. 네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곡이 약간 길어서 예,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죠, 뭐. 예. 막스 레이터 음악 감독의 음악이 영화에 쓰인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은 이 곡일 거고요. 역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등장했던 영화죠. 컨택트. 그거 재미나게 봤어요. 1997년 영화는 콘택트로 개봉했고요. 조디 포스터 나오는 조디 거거든요. 포스터 나오고 예. 뭐 타고 이렇게 떠나면 떨어지는 거고. 예. 예. 그 최근에 개봉한 에이미 아담스 영화는 컨택트로 개봉. 콘택트가 예전에는 우리가 CON으로 가기 때문에 다 콘택트라고 발음했는데 네. 요즘에는 또 컨택트 이렇게 네. 발음하는 거죠. 원래 제목은 사실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였는데 국내에서 컨택트로 개봉했던 그 영화에 삽입돼서 또 다시 네네. 유명해진 곡이에요.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연주곡인데요. 이 곡 천천히 고조되는 이 음이 막스 리히터의 특징이거든요. 예. 이 음악 한번 꼭 틀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컨택트의 삽입곡이라는 얘기죠. 네.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